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사회복지사 1급 과정을 함께 하고 있는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1-2-28강 관찰법과 내용분석법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가는 이제 관찰법이나, 이제 그 내용분석법 같은 경우는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어요? 서베이 배웠잖아요. 그죠? 어떤 서베이의 연장선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베이 공부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 없었죠. 그렇죠? 어려운 부분 없었고, 핵심적인 사항만 우리 이제 정리를 하고 이해하면 문제 푸는데 그다지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오늘 배우는 역시 관찰법과 내용 분석법도 역시 그래요. 알았죠? 앞으로 배우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머리 어느 정도만 있으면 그냥 쭉 한번 읽고 이해하고 문제 풀어도 뭐 틀릴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좀 무난한 부분이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되셨으면 자,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서베이 한번 복습하고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베이 하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 뭐와 뭐? 질문지법, 설문지법 하고 뭐? 면접법. 알았죠? 두 가지. 뭐 전화나 온라인이나 이런 거 있지만 우선 두 가지가 핵심 사항이야. 질문지법, 설문지법하고 면접법. 알았지? 이 두 가지는 서베이에서 여러분들 꼭 정리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선 질문지법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개방형과 그리고 폐쇄형. 이제 개방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억해더라고 해서 주관식이라고 기억해더라고 해서 쓰는 거야, 자기가. 알았죠? 폐쇄형 같은 경우는 어떤 거라고 해서 객관식 찍는 거야. 알았지? 자, 우선 개방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겁니다. 쓰는데 응답자가 어떻게 써요, 여러분들? 정해진 틀에 의해서 써? 아니면 자유롭게 써? 자유롭게 쓴다고 했어. 그렇지? 그리고 어떤 응답 범위, 정답 범위, 이런 범위 같은 경우를 정해줘, 안 정해줘? 안 정해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큰 집단을, 많은 인원을 하는데 적합해, 적합하지 않아? 적합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소규모 집단에 조사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개방형이라고 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로운 응답이 많다 보니까 어떤 통계 처리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폐쇄형. 폐쇄형 같은 경우 찍는 거야, 객관식. 그렇지? 그래서 응답 범주를 어떻게 제시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응답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한정하는 그런 형태를 폐쇄형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통계 처리가 어떻게 돼? 좋지. 용이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객관성이나 신뢰성은 높아. 그렇죠? 객관성이나 신뢰성은 높아. 이때쯤 되면 이거 그냥 이해돼야 돼. 그렇죠? 사지선당으로 찍는 거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제 객관성이라든지 신뢰성, 정답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높겠죠. 정답률이 아니라 어떤 정답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이제 신뢰성 같은 경우는 높겠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응답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 폐쇄형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잘 정리해두고요. 그래서 개방형과 폐쇄형 잘 정리해두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었습니까? 여러분들 질문의 문항 작성입니다. 자, 무슨 질문 하지 말아야 돼? 이중 질문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지양해야 된다라고 했어. 그렇지? 또 그리고 어떤 질문? 유도 질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질문은 여러분들 복잡해야 돼? 아니에요. 질문은 간단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치 중립적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명확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질문의 문항수는 어떻게 된다고 해서 많이 해야 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으로 해야 돼. 최소가 되도록 구성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유사 질문이라든지 짝문항 같은 경우는 함께 써야 되죠? 함께 배치해야 되지? 아니지. 분리 배치해야지. 그렇지? 분리 배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의 순서 봅니다. 자, 질문의 어떤 순서를 결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다고 했어. 중요하다고 했어. 왜?
응답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첫 질문은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 했어? 간단하고 흥미롭고 쉬운 것하고, 뒤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은 뒤로 빼야 된다라고 했어. 처음부터 어려운 거 들어가면 여러분들 딱 어떻게 사람들 그냥 때려치고 안 한단 말이야. 알았지? 자, 이래서 첫 질문은 간단하고 흥미롭고 쉬운 것부터. 자, 그리고 일반적이고 객관적 사실 같은 경우는 앞에다 해야 돼? 뒤에다 해야 돼? 앞에다 해야 돼. 알았지? 자, 그리고 특수하고 민감하고 어렵고 이런 것들 거, 그리고 그 뭐 주관적인 거, 이런 것들 뭐 자기 의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디에 배치해야 돼? 네, 뒤에 배치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쉬운 건 앞에, 어려운 건 뒤에 이렇게 배치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이제 면접법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면접법 되었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었어. 그지? 제일 먼저 표준화 면접과, 그렇죠? 두 번째 비표준화 면접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지? 둘 차이점은 뭐가 있다라고 했어? 둘 차이점은 사전 면접표에 의해서 하는 걸 표준화 면접이고, 알았지? 사전 면접표 없이 상황에 맞게 하는 건 비표준화 면접이라고 했어. 그지? 잘 둘 구분해야 돼요. 자, 이제 표준화 면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준화된 어떤 사전 면접표가 있어요. 틀에 딱 짜여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면접원이 어떤 새로운 질문이나 아니면 질문 순서를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맞게 그대로 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이제 질문 문항도 대부분이 어떤 개방형이 아니라 대부분이 어떻게 해서요? 당연히 폐쇄형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일부 개방형이 이제 뒷부분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폐쇄형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자, 이렇게 표준화 면접 같은 경우 여러분들 생각해봐. 통계 처리는 어떻게 되겠어? 쉬워? 어려워? 통계 처리나 표준화하기는 쉬워? 어려워? 당연히 쉽겠지. 그렇죠? 반면에 비표준화 면접 같은 건 어떻다라고 했어? 상황에 맞는 게 아니야. 알았지? 심층 면접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접원의 어떤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어. 그렇지? 그래서 심층 면접을 하는 걸 뭐라고 했어? 프로빙 한다고 했었지. 그렇지? 그래서 프로빙 하는 면접을 비표준화 면접이라고 했었고요. 특히 이제 비표준화 면접 같은 경우에서 이제 비언어적 요소 같은 경우를 잘 이제 기입하고 이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높은 정확성을 보이는 그런 면접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질문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방형이야. 그렇지? 개방형 자유롭게 하고요.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심층 면접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통계 처리나 표준화하는 거는 여러분들 유리할까 불리할까? 유리할까 불리할까? 당연히 불리하겠죠. 그렇죠? 이거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렇지?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 외울 것도 없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정답 다 찾아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려운 것들 없어요. 자, 이러한 어떤 이제 면접법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장점은 뭘 들 수 있을까요? 응답률이 상당히 높을까, 낮을까? 응답률. 앞에 얼굴 보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앞에서 얘기하면 그냥 쌩까고 있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응답률이 높다라는 거. 그렇죠? 자,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추가 질문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가능하고요. 그렇죠? 아까도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선배가 이야기했지만 비언어적 행위까지도 관찰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단점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많이 들어가겠어? 일일이 다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걸 투자하다 보니까 비경제적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떤 조사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가 있어. 편견이 개입될 수가 있고,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떤 조사자의 어떤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사자에 따라서 다른 결과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사자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제 면접법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서베이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관찰법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찰한다는 건 어떤 거야? 뭐로 보는 거야? 관찰하는 거. 관찰하는 거 뭐로 보는 거야? 눈으로도 보는 거죠. 그죠? 또 뭐로 들어? 귀로 듣는 거야.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관찰법이라는 건 쉽게 생각해. 그냥,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감각기관이라고 하죠. 이 눈과 귀를 통해서 관찰 대상자에 대한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식을 얻는 방법을 관찰법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뭐를 통해서? 눈과 귀 같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거야. 알았지?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여러분들 분석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가 않겠지. 그지? 하루 보고 어떻게 알겠어?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서 이제 분석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장기간 그런 어떤 분석을 하는 게 보편적이고요. 이렇게 또 어떤 계속해서 관찰하다 보니까 어떤 양적 연구나, 이런 거에는 상당히 좀 불리하겠죠. 그래서 질적 연구에 관찰법은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예전에 배웠던 거. 질적 연구하면 여러분들 무슨 방법? 귀납적 방법 떠올라야 돼.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떤 관찰자의 역량이 상당히 이거는 더 중요합니다. 면접법보다도. 알았지? 관찰자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정답이 아니라 정답이 자꾸 나옵니다. 이 선배는 어떤 그 능력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져요. 알았지? 자, 이렇게 한 거 기억을 해두고 관찰법 같은 거 여러분들 장점으로 뭘 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우선 들어가기 전에 눈으로 보는 거, 들었을 때 눈으로 보고 이제 귀로 듣고 이런 것들은 관찰하는 것들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장점. 일반적으로 있죠. 관찰법 같은 경우는 의사 능력이 이제 부족한 대상이 있죠. 아이들, 아기도 될 수 있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물도 됐을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언어가, 아주 우리나라 말이 좀 부족한 이제 이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자료 수집이, 가능하고 좀 용이하겠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단점은 뭘 들 수 있을까? 응?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관찰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관찰자가 편견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들 결과치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점으로는 관찰자의 어떤 편견이 개입될 수가 있겠고요. 통계 취하기도 어떻게 했어? 통계 처리하기는, 계량화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지.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어떻게 돼? 많이 들어가겠죠. 인건비 같은 거 많이 들어가겠지. 그렇죠? 관찰만 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경제적일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료 수집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외생 변수를 통제가 안 돼. 엉뚱하게 이제 관찰 대상이 이제 뭐 여행 가기도 하고 어떻게 의외의 행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외생 변수가 통제가 안 된다는 거. 어떤 자료 수집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어떤 단점도 갖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관찰되어지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은 분석이 안 됩니다. 그죠? 인간의 내면적 요소 있지? 내면적 요소라든지 아주 은밀한 부분이 있잖아. 은밀한 부분, 부부 관계 같은 거, 이런 것들 아니면 혼자 방에 막 들어가서 이제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관찰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관찰되어지지 않는 부분은 분석이 안 된다라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 관찰법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판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도록 하죠. 관찰법 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인간의 감각기관을 활용해, 자,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거, 감각기관을 통해, 감각기관, 눈과 귀를 통해, 활용해서 지식을 얻어, 뭐에 대한 관찰 대상자에 대한 어떤 지식을 얻어, 이를 인식하게 하는 기초적인 방법을 우리는 관찰법이라고 한다. 기억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언어뿐만이 아니라 무슨 요소까지도 비언어적 요소를 장기간
장기간, 오랜 기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오랜 기간, 장기간 하는 거를 여러분들 무슨 분석? 종단 분석. 한 시점 분석하는 것을 무슨 분석? 횡단 분석. 그죠? 자,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종단 분석이고요. 이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개인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어떤 양보다도 개인의 어떤 질적인 요소를 연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질적 연구라고 했었고요. 질적 연구는 앞에서 공부했었지. 무슨 방법? 귀납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귀납적 방법. 귀납적 방법을 통해서 하지요. 자, 그리고 관찰 신뢰도는 관찰자의 뭐가 중요하다?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역량과 관계가 있다. 관찰법은 여러분들 관찰자의 능력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결과치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요. 자, 장단점 봅니다. 유아, 동물, 원주민, 노인같이 의사 능력이 부족한 비언어적 상황의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언어가 부족한 이러한 분들,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서 자료 수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관찰자가 계속 지켜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인위적인 것, 인위성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보죠. 관찰자, 뭐가 개입될 수 있어? 편견이 개입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 가지 예로서 뭐 이런 건 안 되지만 기독교 신자가 광신자가 어떤 불교인들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스케치한다, 관찰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뭐로 봐? 어떻게 봐? 전부 다 아마 나쁘게는 안 볼 걸? 그냥 뭐 그렇게 볼 텐데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을 거란 말이야. 뭐 종교적으로 그럴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죠. 어떤 관찰자의 편견을 개입할 수가 있다. 단점으로는. 자, 그리고 어떻다 여러분들? 이러한 질적 자료, 질적 연구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그런 단점을 갖고 있고요. 오랜 기간 뭐 하기 때문에 이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경제적이고요. 뭐 할 수 있다? 돌발적인 변수, 외생 변수 개입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막을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러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관찰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한번 뒷장 넘어가죠. 유형은 참여 관찰, 비참여 관찰, 직접 관찰, 간접 관찰, 체계적 관찰, 비체계적 관찰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살펴봅니다. 참여 관찰은 자기가 구성원의 일부가 되는 거야. 알았죠? 자기가 구성원의 일부가 돼서 관찰하는 거야. 알았지? 이거를 참여적 관찰이라고 하고요. 비참여적 관찰은 멀리 떨어진 부분에서 살펴보는 거. 알았지? 이거를 참여하지 않는 관찰, 비참여 관찰, 제3자 입장에서 하는 거고요. 직접 관찰은 자기가 직접 하는 거고. 알았죠? 간접 관찰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어떤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보는 거야, 자료. 문헌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이제 논문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는 거를 뭐라고 한다? 간접 관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는 건 직접 관찰, 아니면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는 건 간접 관찰. 알았죠? 자,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체계적 관찰과 비체계적 관찰은 어떤 그 관찰에 있어서 사전에 어떤 스케줄을 쫙 짜져 있는 걸 체계적 관찰이라고 하고, 사전에 아무런 결정을 안 해. 스케줄이 없어. 어떤 그 로드맵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 비체계적 관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나눠진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비관여적 조사, 비반응성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관여적 조사, 비반응성 조사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비반응이라는 거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야? 반응이 없다라는 거지. 그렇죠? 반응이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반응이 없는 거 뭐가 있을까? 반응이 없는 거. 동물? 여러분들, 동물은 반응, 리액션 죽여주죠. 여러분들. 강아지나 여러분들, 고양이 어때요, 여러분들? 장난 아니잖아. 집에 들어오면은 막 달려오고 난리 나잖아. 반응, 이거죠. 그지? 뭐가 될 수 있을까? 반응이 없는 거. 무생물체겠죠. 무생물체. 그렇지? 반응이 없는 거. 비관여적 조사. 이거는 무생물체입니다. 대표적인 게 뭘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물이 없는 거. 책. 서적. 책. 그리고 일기. 아니면 문헌. 아니면은 신문.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비관여적 조사, 비반응적 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왜? 무생물체니까. 알았죠? 그래서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 어떤 상호작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무생물체니까. 완전 분리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야. 당연한 거죠. 그렇죠? 무생물체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있을 수가 없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야? 여러분들 내용 분석법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비관여적 조사, 비반응적 조사 이렇게 딱 하면은 뭐만 떠오르냐면 여러분들 내용 분석법만 딱 떠올라요. 알았죠? 자, 내용 분석법 우선 보는데 우선 간단하게 이제 내용 분석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내용 분석법은요, 의사소통 기록물 있죠. 의사소통. 사람들 간에 의사소통 하잖아. 그렇지? 이 의사소통 기록물, 대표적인 게 뭘 들 수 있어? 신문 같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이 글을 쓰잖아. 그 뭐하고 독자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그렇지?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옛 문헌, 옛, 이제 고적, 서적,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일기 같은 거. 이런 걸 무슨 자료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질적 자료라고 하잖아. 그죠? 이런 질적 자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적 자료를 무슨 자료로 전환하는 과정이야? 이거를 양적 자료로 전환하는 것을 그거를 내용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다시 한번 내용 분석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 의사소통 기록물. 대표적인 게 신문 들 수 있겠죠. 문헌 같은 거. 이런 어떤 질적 자료를 어떤 수량 분석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즉 양적 자료로 전환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거를 내용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칠판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칠판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조사자와 조사 대상의 상호작용이 없이 완전 분리되어 자료 수집하는 것이다. 자, 조사자와 조사 대상의 뭐가 없다? 상호작용이 없다. 머릿속에 꼭 기억해둬야 돼. 상호작용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두고. 왜? 무생물체니까. 자, 그리고 연구 대상의 반응성 오류를 피할 수 있다. 반응성 오류를 피할 수 있다. 당연하지요. 반응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죠? 없잖아. 그래서 반응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응을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반응성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조사 방법을 비관여적 조사라고 하고요. 이 비관여적 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내용 분석법입니다. 알겠죠? 내용 분석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의사소통물. 대표적인 게 뭘 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신문 같은 거. 의사소통물의 현재적, 잠재적 내용을 객관적, 체계적, 양적. 한마디로 말해서 질적인 요소를 양적인 요소로 분석하는 방법을 그걸 내용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조사의 대상이 뭐예요, 여러분들? 인간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기록물. 자, 대표적인 게 뭘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일기라든지.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자료를 수집한 거야?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거야? 기존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 간접 자료라고 하잖아. 그렇죠? 이런 간접 자료물이 조사의 대상이 되고요. 이런 내용 분석법의 조사 목적은 뭐다? 질적인 자료, 질적인 요소를 수량화할 수 있는 양쪽 자료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객관적, 체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양적 자료, 수량 분석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내용 분석법이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뒤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헌조사의 일정이고요. 내용분석법은 문헌조사의 일정이고요. 숨어있는 내용, 암묵적인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양적 분석뿐만이 아니라 질적 분석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사자는 조사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겠지요. 그죠? 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떻게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신뢰도는 높지만, 그렇죠? 신뢰도는 높을 수 있지만 타당도는 낮다라는 거. 옛날에 그런 서적이나 일기나 이런 것들이 허구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 허구일 가능성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을지 모르지만은 타당도는 낮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조사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간접적 자료, 아까 이야기했죠. 신문 같은 간접적 자료, 그리고 비관여적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둡니다. 절차는요, 조사 문제를 설정하고요, 모집단 선정하고요, 표본을 추출하고, 분석 대상을 범주화하고, 분석 단위를 선정하고, 분석 단위를 수량하고, 자료를 분석, 해석한다. 외우실 분은 외우고, 이거 못 외우겠어? 그러면 패스하세요. 자,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봅니다. 분석 단위의 선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단위. 자, 크게 기록 단위와 맥락 단위로 나뉘어져요. 알았죠? 기록 단위와 맥락 단위로 나뉘어진다. 우선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분석 대상을 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양적으로 분석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지? 수량화하기 위해, 분석하기 위해 문헌 자료의 표본에서 추출하는 의사소통의 단위, 표본에서 추출하는 의사소통의 단위를 분석 단위라고 이야기하고요. 크게 기록 단위와 맥락 단위로 나뉘어진다. 기억을 해둡니다. 자, 기록 단위에는 뭐가 있다? 단어, 주제, 문장과 단락, 항목, 공간과 시간 이렇게 있어요. 알았죠? 이거를 뭐라고 기억해두면 되냐면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뭐랍니까 여러분들? 내용을 검색하잖아. 그렇죠? 내용을 검색할 때 제일 먼저 단어를 검색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주제를 검색할 때, 그렇죠? 문장이 모여진 걸 또 단락이라고 하잖아. 문장이나 단락을 검색할 때, 알았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은 좀 더 이해하는데 수월할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단어. 수집해야 할 자료의 양이 최대다. 기록 단위로 했을 때 기록 단위 중에서 최소 단위가 단어입니다. 그러겠죠. 그렇지? 하나의 단어를 기록 단위, 분석 단위로 한번 해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단위로 했을 경우에. 자, 그래서 수집해야 할 자료가 가장 많은 게 뭐다, 여러분들? 단어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주제, 그 다음에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 단위로 해서 추출해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과 단락을 통해서 단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둘 이상의 어떤 주제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알았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한 단락이나 문장 안에 두 개의 주제가 있을 경우에는 뭐를 단위로 하냐면, 뭐를 추출 단위로 하냐면 주제를 추출 단위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건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 넘어가야 돼요. 알았죠? 자, 그리고 항목 사항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위라는 거. 이외에도 공간과 시간 같은 그런 어떤 단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게 이제 기록 단위고요. 맥락 단위는 한번 보도록 합니다. 기록 단위가 들어있는 상위 단위다. 이 기록 단위가 들어있는 상위 단위가 맥락 단위야. 알았죠? 그래서 기록 단위와 맥락 단위 중에서 어떤 게 더 큰 거야? 맥락 단위가 더 큰 거야. 알았지? 그래서 맥락 단위는 왜 했냐? 기록 단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맥락 단위예요. 알았죠? 자, 기록 단위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게 맥락 단위다. 자, 그리고 문맥의 어떤 전후, 맥락까지 포함하여 분석할 때 사용하는 것이 맥락 단위다라는 것까지 기억해두고, 분석 단위는 크게 기록 단위와 맥락 단위로 구분된다. 자, 기록 단위의 가장 최소 단위는 뭐다? 단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맥락 단위는 왜 기록 단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둡니다. 자, 그리고 2차 자료 분석법 보도록 하죠. 자, 우선 2차 자료 분석법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내용 분석법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자료죠. 그렇죠? 의사소통 기록물이야. 근데 2차 자료 분석법은 뭐냐면 통계 자료야. 일반적으로 이제 통계 자료를 만들어내는 건 어디입니까? 정부의 통계청에서 많이 만들어내죠. 그렇죠? 이러한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걸 2차 자료 분석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만 우선 기억해두고, 자, 칠판을 봅니다. 이미 나와 있는 뭐를? 통계 자료를. 이 통계 자료는 주로 어디에서? 정부에서 제공을 하지요. 그죠? 자, 정부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걸 2차 자료 분석법이라고 하고요. 정부에서 제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어떤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뢰성이라든지 그리고 타당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자, 그리고 이제 이미 나와 있는 통계 자료를 여러분들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영향이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적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넣어가지고 요즘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자, 그리고 생태학적 오류,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원자료 누락시, 빠질 수가 있다. 누락된 거는 누락된 변수와 결측값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측정감에서 측정되지 못한 값이야. 알았죠? 측정되지 못한 값. 그래서 연구에서 얻은 측정값이 있죠? 거기서 측정되지 못한 값이 발생할 수가 있어. 그런 걸 결측값이라고 합니다. 이런 결측값 추적 복구가 어렵다. 하지만 결측값은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결측값은 대체가 가능해요. 자, 이렇게 정리됐죠? 자, 그러면 이제 비관여적 측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여를 안 하는 측정. 자, 이거에는요, 비관여적 측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모 측정과 누적 측정. 알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조사자와 조사 대상, 서로 간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아요.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죠. 마모 측정은. 마모 측정은 물리적으로 흔적을 보고서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뭐 어디 갔더니 이제 계단이 많이 이제 어떻게 마모됐어. 아, 그러면 여기는 사람이 많이 흔적이 왔다 갔구나. 이런 것들, 마모된 어떤 물리적 흔적을 통해서 분석하는 거를 마모 측정이라고 하고요. 누적 측정은 뭐야? 누적된 뭐야? 어디 갔더니 먼지가 아주 엄청나게 쌓여져 있어. 그럼 어떻게? 아, 여기는 오랜 기간 사람이 산 흔적이 없는 거구나. 없는 곳이구나.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알았지? 자, 이렇게 어떤, 전혀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 간에 관계가 없어. 서로 정보 제공이 없어. 상호작용이 없어. 이런 것들을 비관여적 측정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마모 측정과 누적 측정이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 없죠? 그죠? 어려운 부분 없어요. 그냥 읽고 넘어가도 여러분들 그렇게 봐서 특별하게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데도 좀 수월하게 이 부분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 10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자료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차 자료 분석법입니다. 자, 2차 자료 분석법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정부의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하는 거죠. 그렇죠?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그래서 연구자의 영향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가장 적은 것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렇죠? 자, 한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비관여적 방법이다. 맞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관찰 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영향이 큰 게 아니라 작다라고 얘기했었고요. 통계적 기법으로 자료의 결측값을 대체할 수 없다.
대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집값은. 그리고 신뢰도 타당도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맞는 것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모두 고른 것 하나밖에 없네? 자, 그러면 1번의 기억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1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10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02번 봅니다. 다음 세 연구의 공통점으로 옳은 겁니다. 세 연구의 공통점. 자, 학부모 관련 기존 통계의 분석 연구. 학부모 관련 기존 통계 분석.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2차 자료 분석법이죠. 그렇죠? 2차 자료 분석법이고. 자, 아동학대 관련 사례 파일. 여태까지 있는 거죠. 통계 자료지. 그렇죠? 역시 뭐야, 여러분들? 2차 자료 분석법이고. 자, 물리적 흔적을 분석한 박물관 전시 공간 재배치 연구. 이거 뭐야? 마모 측정 같은 것들. 그렇지? 마모 측정. 다 뭐야? 비관여, 비반응. 그지? 자, 그러면 비반응, 그런 연구법인데 공통점으로 옳은 겁니다. 자, 비관여적 연구 방법이다. 아이고, 이거 그냥 나왔네? 근데 뭐가 틀렸는지 한번 봅니다. 자, 기초선 설정이 필요하다. 이거 관계없고요. 도구 효과 관계없고요. 자, 그 다음에 공통의 표본 추출 단위로 활용한다. 관계없고요. 생태학적 오류에 취약하다. 아니죠. 자, 그러면은 102번에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몇 번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1번밖에 없습니다. 102번 정답 1번이 되겠고요. 103번 봅니다. 관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회 문제입니다. 1번, 행위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즉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눈과 귀로 직접 보고 즉시 관찰, 수집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2번, 관찰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 편견 개입될 수 있고요. 관찰법 같은 경우는. 자, 비언어적 상황에 대한 자료 수집이 가능하고요. 언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요소까지요. 그리고 서베이에 비해 자료의 개량화가 쉽다가 아니라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서베이에 비해서 통계화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정답 몇 번? 4번이 나왔네요. 5번 봅니다. 질적 연구나 탐색적 연구에 사용하기도 한다. 사용하기 용이하다. 그렇죠? 자, 맞죠? 자, 그래서 10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4번 내용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회 문제입니다. 1번 내용 분석의 결과를 양적 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 내용 분석법은요, 어떤 거라고 했어요? 내용 분석법은 질적 자료를 양쪽 자료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그러한 분석법이라고 했었죠? 그지? 자, 그러면 1번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맞죠. 2번 봅니다. 주제를 기록 단위로 할 때가 단어를 기록 단위로 할 때보다 자료 수집 양이 더 많다. 어디가 더 많다고 했어? 뭐를 검색할 때 더 많이 나와? 단어를 검색할 때 더 많이 나오죠? 그지? 자, 그러면 2번 틀렸고요. 하나의 단락 안에 2개 이상의 주제가 들어있는 경우 단락을 기록 단위로 한다. 뭐를 단위로 한다고 했어? 2개의 주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주제를 기록 단위로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아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의 단락 안에 2개 이상의 주제가 들어있는 경우 단락을 기록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주제를 기록 단위로 한다. 3번도 역시 틀렸고요. 4번 봅니다. 기록 단위가 맥락 단위보다 상위 단위이다. 어떤 게 더 상위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기록 단위와 맥락 단위 중에서 맥락 단위가 더 상위 단위고요. 자료 유형화를 위한 범주가 설정되면 기록 단위는 필요치 않다가 아니라 필요하겠죠. 계속해서. 그렇죠?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4번에 옳은 것은 정답 1번이 되겠죠. 105번. 지난 20년 동안 A신문의
사회면 기사를 자료로 딱 여기서 나와야 돼. 무슨 법? 내용 분석법. 그렇지? 내용 분석법 나와야 돼요. 자, 대한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6회 문제입니다. 범주 항목들은 신문기사 자료로부터 도출된다. 빙고! 맞고요. 자, 주제보다 단어를 기록 단위로 할 때 자료 수집량이 맞다. 그렇죠? 주제보다 단어를 할 때 더 기록 단위가, 자료량이 더 많고요. 이것, 맥락 단위는 기록 단위보다 더 큰 단위여야 한다. 맞고요. 자, 이 연구에서 양적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질적 방법을 양적 자료로 전환한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 맞았네요. 그럼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105번의 정답은 3번. 106번 봅니다.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의 문제입니다. 1번, 피관찰자에 의해 자료가 생성된다. 피관찰자가 아니라 자료를 생성하는 건 누굽니까, 여러분들? 관찰자겠지요. 그죠? 관찰자에 의해서 자료가 만들어지는 거고. 자, 그러면 1번 틀렸네. 1번 틀리고. 자, 2번. 비언어적 상황의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 맞지요? 관찰은 비언어적 요소까지도 여러분들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3번,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가 용이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외부 변수 통제를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지? 자, 그러면 3번도 역시 틀렸고요. 내면적 의식의 파악이 용이하다. 눈에 보이는 것만 어떻게 하기 때문에 자료로 쓰기 때문에 내면적 요소라든지 은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관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자료 수집이 그런 것들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4번 역시 틀렸고요. 수집된 자료를 객관화하는 최적의 방법이다라고 나왔는데 객관화는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 관찰은 객관하기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통계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최적의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106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제 내용 분석법까지 이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 자신감이 막 올라오죠? 올라와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쭉 살펴봤고,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좀 더 기운 내서 힘차게 한번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